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소식과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국 검찰 조사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프라임과 뉴스리뷰, 뉴스 현장을 중심으로 임윤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가 좋지 않았던 국민에게는 더 우려되는 소식들일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보도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뉴스리뷰 보도 내용입니다. 뉴스는 서울시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정책 추진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안심소득 정책을 2023년 올해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1,600명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서울시로부터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지원자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7월부터 안심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때는 조금이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지원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안심소득 지원은 매월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고 추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맞게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박탈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복지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 2년 차로 올해는 신규 지원 가구 수와 대상 폭을 크게 확대했는데요. 기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도 함께 전했습니다. 먼저 안심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뛰어넘는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현행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간 문제시되었던 근로의욕 감소 문제가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안심소득 사업은 전 국민이 아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지역 뉴스이긴 하나 서울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살고 있는 수도로 본 정책의 진행 상황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대비 시범사업 2년간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가 다소 미진한데요.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국민소득 보장 실험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의 개념이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2022년 7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작년 보도 말미에서도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전했는데요. 현금성 복지로서 취지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적어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 시범 사업이 2년간 진행된 만큼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11일 뉴스프라임과 뉴스리뷰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 여야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감축한 점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23.9%, 신재생 에너지는 30.2%로 설정했는데 이를 뒤집어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려 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전력 수급 상황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의당은 대변인을 통해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차이가 선명해지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을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도 재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저녁 9시 뉴스 리뷰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정부는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합쳐 전력 수요의 65%를 공급하고 석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낮추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8년 23.4%에서 2036년 34.6%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원전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체 발전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목표치를 높게 잡고 태양광 쏠림 현상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합은 2036년 기준 65.2%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9차 계획과 비교해 무탄소 전원 비중이 2036년 기준 19.4%포인트가 더 많은 겁니다. 반면 석탄 발전의 경우 탄소 감축 정책에 따라 노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폐지해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LNG도 비중을 크게 줄인다는 목표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데이터 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미래 전력 수요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보고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각각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야 간 갈등을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수치만 전달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기준점을 제시하여 목표로 하는 수치의 변화를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와의 차이점 역시 제시해 주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여야 갈등을 전한 뉴스는 사실상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양측의 시각을 전한 뉴스로 보입니다. 특히 여당의 의견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대되는 야당의 의견도 매우 중요한데요. 각자의 입장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 말미에 전력 수급 문제를 신구 권력 간 충돌로 해석한 부분은 다소 아쉬웠는데요. 전력 문제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많은 논란이 되었던 회사돈 횡령 사건 판결에 대한 11일 뉴스프라임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 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 씨의 선고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돈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빼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 씨에 대해 징역 35년형과 벌금 3천만 원, 또 1,151억 원가량을 몰수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복역한 후에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당초 계획을 막기 위해 고려했다고 중형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자본시장 등에 끼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연이어 터진 회사돈 횡령 문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간 횡령한 돈을 모두 몰수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횡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했다는 점이 분노의 주요 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정 기간 구속된 이후 석방되어 횡령한 돈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구속을 각오하고 횡령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적인 지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보도는 그간 대중이 느꼈던 분노 지점을 재판부의 중형 선고 배경 설명을 통해 헤아리고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태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배경을 전한 11일 뉴스 현장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 신입간호사가 주변에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선배 간호사에게는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훈 변호사는 초범이자 모욕죄와 폭행죄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을 통해 실형 배경을 전했습니다. 소위 태움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간 직장 내 괴롭힘은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야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뉴스 현장에서는 변호사와의 대담을 통해 선고 배경 외에도 노동자에게 근무를 강제했던 특약 조항을 살펴보는 등 전문적인 분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에서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층적 보도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여대 오지윤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윤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올겨울 한파 속에서도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는 연탄 배달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추위를 뚫고 335 모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 특별한 활동이 있어서 봉사자들이 모였다는데요.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나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봉사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장갑부터 앞치마까지 철저한 준비에 어떤 봉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준비를 마친 봉사자들은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높은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득 쌓인 연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연탄 한 장이지만 기부를 받아도 고지대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집들은 배달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연탄 배달이 힘든 집에 직접 연탄을 나르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심스러운 봉사자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깨지진 않을까 연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연탄을 나누는데요. 조민곤 연탄 나눔 봉사단체 간사는 인터뷰에서 지금 남아있는 연탄 사용하는 가구들은 자원봉사에 손길이 없으면 배달이 어려울 정도로 집이 협소하고 언덕 위에 사시는 경우가 많다면서 봉사자들이 계시지 않으면 연탄 나눔을 하기 어렵다고 고마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봉사자들이 나른 연탄은 금세 집 앞에 산처럼 높이 쌓였는데요. 이 연탄들은 누군가의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 강석동 씨는 판잣집이라 연탄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가득 쌓인 연탄으로 누군가의 겨울이 따뜻해질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너도 나도 줄을 이어 연탄 봉사를 신청했다는데요. 봉사자 김현수 씨는 연탄 봉사가 콘서트 티켓 예매보다 어려워 여러 번 실패했다며 겨우 성공해 봉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조민군 간사에 따르면 연탄 봉사 인원 모집이 30초 1분 안에 다 마감이 될 정도라는데요. 강한 한파도 따뜻한 마음은 얼리지 못했다는 자막처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이것저것 챙기는 아주머니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물질보다도 이렇게 마음으로 전하는 게 행복한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주민들이 챙겨준 간식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휴식 시간을 보냈는데요. 휴식도 잠시 서둘러 다음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능숙해져서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합니다. 둘이 나란히 서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을 바쁘게 오가며 마음을 채웠다는데요. 주민 박상수 씨는 연탄이 여러 장씩 붙어 있으면 나르기 어렵다며
봉사자들이 나르기 편하도록 붙어버린 연탄을 떼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마음이 더해진 골목은 어느새 더없이 따뜻한 봄날이라고 합니다. 봉사자들이 전한 마음으로 가득 찬 연탄 창고를 보며 한 주민은 부자가 된 것 같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연탄 한 장에 봉사자들의 마음이 더해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게 됐다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봉사를 마무리하며 봉사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치는데요. 이날 봉사자들이 전달한 연탄은 300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봉사자들의 밝은 표정에서 봉사를 통해 큰 기쁨을 얻어간 것 같았습니다. 봉사자 박윤식 씨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더 크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좋다고 말했는데요. 2023년 따뜻한 한 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내용 잘 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내용이었는데 지훈 학생 이번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봉사자들의 밝은 표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탄이 보기보다도 꽤 무겁고 언덕길을 오르는 일이 많다 보니 연탄 봉사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힘들지만 마음을 나누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보니 저도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서울여대 오지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지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도 종결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해왔던 경찰 특수본 지난 13일에 네. 74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무를 마쳤습니다. 네. 먼저 이태원 참사 특수본의 출범 배경과 함께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해보죠. 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또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여러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와 관련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특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익은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112에 사고 위험을 알리는 상당수의 신고 전화가 왔었음을 시인하며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 및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며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을 진상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초동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특수본으로 전환하고 총 501명을 투입했습니다. 2021년 LH 투기 의혹 수사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습니다. 시사인에 따르면 경찰청은 동시에 15명 규모의 별도 감찰팀을 구성해 내부 감찰에도 착수했었습니다. 특수본 출범 당일 모든 시선이 경찰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날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접수된 신고 11건과 그 내용이 국회를 통해 공개됐었죠. 당시에 경찰이 초기 4건만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 데 그치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 제로, 코드 1으로 분류된 신고 8건 중 1건만 출동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안팎에서 이태원 참사는 주체 없는 헬로윈 행사로 정부 당국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 책임론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예. 국가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보도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특수본이 수사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각 기관의 과실이 중첩된 참사였다라고 결론을 네. 지었는데요. 특수본이 같은 수사 최종 발표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보시죠.
네,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는 특수본의 74일간의 수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 6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고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 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 경찰 간부 4명을 헬로윈 축제 인파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헬로윈 위험 분석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헬로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강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 3팀장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일제히 수사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런 가운데 여야와 유가족 등은 각기 다른 입장을 또 내놓았는데 네. 내용을 보면 여당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잘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3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경찰의 셀프 수사였다 등의 비판을 가했는데 네. 특수본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주시죠. 네. 네, 이태원 참사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수사 결과에 대한 분석 보도는 사실 다소 부족했습니다. 예. 먼저 조선 비지의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은 출범 당시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고 수사 초반부터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고위급 소환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익은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단 한 번도 특수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 당시에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2차 압수수색 때 청장실을 포함했지만 장관실과 서울시장실 등은 제외됐습니다. 특수본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사고의 일체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고 경찰 또는 일정 지역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의 일이라 국가경찰수장인 윤 청장에게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윗선 중 그 누구도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특수본의 셀프 수사는 지나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회였으나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된 특수본의 수사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조선비제는 분석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사인은 책임은 용산에 있다는 것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린 결론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뜯어보면 용두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경찰 안팎에선 수사의 질과 실무자에게 집중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특수본 수사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특수본이 출범을 했고 대통령실도 정무적 책임 대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지휘라인과 상급 기관장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도 지난 17일에 끝이 났지요. 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에는 야당 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네. 이 같은 여야의 엇박자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KBS, MBC 등 여러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예.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헬로윈 데이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관련 기관이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17일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연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상식적이고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국정조사 보고서 단독 처리에 대한 사실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특수본의 활동이 끝이 나면서 이제 검찰의 보강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 규명이 좀 올바로 이루어져야 이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텐데요. 네. 끝으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용두사미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셀프 수사의 한계를 넘어 윗선 책임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자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윗선 수사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참사 수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사실상 재수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사건을 되짚어본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본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무혐의로 결론된 상황에서 새로운 혐의 확인 여부, 특수본이 불구속 송치한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신병 처리 변화 등이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언론은 이러한 역할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잘못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과감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언론의 모습일 것입니다. 전문적 탐구를 통해 올바른 수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